안녕하세요, 탐 리뷰입니다. 자, 이번 방송은 최근에 출시되어서 아주 핫한 차량이 되겠죠. 기아의 스팅어가 되겠습니다. 그 스팅어에 대한 본격 로드 테스트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전문가 한 분을 초대한 채 프리뷰를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이곳에 지금 초대한 손님 한 분은 네이버에서 왕성한 자동차 칼럼 활동을 하고 계신 김현태 님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이버에서 자유로의 꿈이라는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 사냥꾼 김현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또 자유로우라고 딱 밝히시니까 많이 자유로워서 목격했고 이렇게 노코멘트. 네, 사실 요즘엔 또 이제 강원도 인제로 많이 출몰한다는 그 첩보가 들어왔습니다. 네, 저는 서킷에 크게 관심이 없었는데 무슨 소리? 옆에 있는 그 장 PD하고 또 이원일 선수의 꼬드김에 꼬여서 주제넘게 인제를 가끔 출몰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닙니다. 네. 사실 그 니른부르크 가서도 이제 태극기를 꽂고 오신 분이셨죠. 네. 네. 근데 그 니르 가서 너무 그렇게 깊숙이 들어서 브레이킹 밟으시면 잘못하면 못 들어오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다음에 갈 때는 꼭 좀 네. 일찍 밟아서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였냐면, 칼럼니스트라 그러면은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이제 또 비하하는 사람들은 뭐 이렇게 키보드 워리어다 이렇게 또 막 그 비하하는 사람도 있을 것인데, 우리 김 칼럼니스트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뭐 한 달에 제가 알기로는 두세 번 정도 가량 이렇게 인재건 실제 해외 서킷도 이렇게 탐방하시면서 끝없이 이제 그 문물을 계속 이렇게 키우시는 분이세요. 자, 이렇게 하면 제가 너무 평소에 존경하는 분을 이곳에 모셔서 이렇게 기아 스팅어 프리뷰를 진행할 수 있게 되어서 무척 영광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기아 스팅어 프리뷰를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5월 24일 날짜 기준으로 제가 무척 충격적인 뉴스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네. 사전 계약 대수가 이제 2,000대를 돌파했어요. 5월 24일 날짜 기준으로요. 네. 저는 이 계약 대수를 보고 약간은 좀 걱정이 들었습니다. 네. 사실 스팅어뿐만이 아니라 저는 그 모든 제품의 사전 계약에 대해서 약간은 좀 회의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없이 자라가지고 무조건 깐다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모든 제품은 초기 물량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러지 않은 제품은 본 적이 없었는데 이번 스팅어도 2,000대가 계약이 됐다는 거는 진짜로 엄청난 대수라고 보거든요. 자, 그러면 이 사전 계약 대수 2,000대가 암시할 수 있는 거, 우리 그 김현태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걸 좀 내포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십니까? 일단 스팅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델의 의미가 굉장히 이제 다양하죠. 최초의 그 패스트백 스포츠 세단, 그리고 뭐 300마력이 넘는 후륜 구동 세단 등등.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잠재 소비자들의 기대감이 이번 사전 계약에 반영된 것이 아닌가. 또 특히 2,000명의 그 사전 계약자 중에 그 3.3 터보를 사전 계약한 비중이 40%를 넘었다고 하니 이 고출력 그 후륜 구동 세단에 대한, 스포츠 세단에 대한 그동안의 소비자들의 갈증이 충분히 이 결과로 그 방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정말 소름이 좀 이렇게 올라왔어요. 이번 스팅어 차량의 트림이 디젤 하나, 2000cc 가솔린 하나, 3300cc 가솔린 하나인데, 저는 사실 이 차 처음 나왔었을 때 분명히 4륜 구동의 디젤이 제일 인기가 많을 줄 알았었는데, 가장 비싼 또 가장 다루기 힘든 고출력의 3.3 터보 가솔린이 2000대 사전 계약 대수 중에서 절반에 좀 못 미칠 정도라고 한다면 기아도 엄청 놀랐을 것 같습니다. 그럴 걸로 추정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정도의 사전 계약을 보일 수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 자동차 문화가 어느 정도 또 진일보했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마력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얘가 조금만 힘을 내면 우리가 그 로망이라고 할 수 있는 M 근처에 간다는 것이죠. 네네네. 그래서 사실은 튜닝을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자, 스팅어에 매핑을 하거나 칩튠을 했을 때 과연 M3, M4를 잡을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사실은 초미의 관심사예요. 물론 매핑을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들에게는 전혀 딴 세상의 얘기겠지만 그 정도로
출력 부분에 있어서 기대감이 크다는 그런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출력 얘기가 나와서 지금 네. 이제 곧바로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일단 또 상당히 화두가 되고 있는 얘기인데요. 네. 런치 컨트롤. 일단 런치 컨트롤이라는 말 자체에 대해서도 아직 그 스토어 스타트라는 이제 그런 개념하고 아직도 좀 구분하기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전 이것 때문에 약간 좀 걱정이 되는 것도 하나가 있습니다. 네. 일단 런치 컨트롤 시스템이라는 거를 다룰 수 있는 차량이 지금까지는 국내에 없었고 수입 차량들 중에서도 1억 언저리에서나 가능했었는데 이게 4천만 원대에서 좀 더 상대적으로 손쉽게 이제 선택이 가능하다 보니까 저는 사실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스팅어 3.3 터보 가솔린 때문에 그 레카 업체랑 공업사들 많이 좀 바빠질 것 같아요. 네. 우리 그 장 PD가 그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 자체가 워낙에 좀 공익적인 측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런치 컨트롤이라는 것은 제가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기술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금이라도 간단하게 조금만 설명해 주세요. 네.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토크 컨버터 방식의 변속기에 있어서 런치 컨트롤이라고 하면 토크 컨버터라는 것 자체가 선풍기 날개 두 개가 마주보고 있고 그 사이를 기름이 꽉 채우고 있는데 이 바람개비들이 돌면서 이 유체가 반대편의 바람개비에 동력을 전달하는 시스템이에요. 런치 컨트롤이라 하면 한쪽은 회전하지 않고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반대편이 급속하게 회전을 하면서 그 오일을 반대편 바람개비에 불어넣는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런치 컨트롤은 단 1, 2초 만에 변속기 오일의 온도를 수십 도 급격히 올리는 굉장히 변속기에 무리가 가는 네. 그래서 실제 실험실이나 매뉴얼에도 몇 초 이상 사용하지 말라, 네. 연속해서 몇 번 이상 사용하지 말라 이런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 PD의 어떤 그 가치관을 제가 미리 담아서 말씀을 드리면 이 런치 컨트롤을 사용하실 때는 굉장한 주의를 요하고 그 다음에 또 유의해서 사용하시지 않으면 변속기가 망가지거나 네. 혹은 또 사고를 유발하거나 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노파심에 하고 싶은 얘기가 네, 있었던 맞습니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차가 문제라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제조사만 욕먹을 게 아니라 소비자들도 그 제품을 잘못 사용하면 맞습니다. 그 잘못의 책임 전가는 소비자에게 가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런치 컨트롤 상당히 무서운 힘이에요. 이게 370마력의 52토크가 4.9초 만에 나오려고 한다면은 그 운전자가 좀 매뉴얼을 잘 숙지하고 이 차의 내구성 같은 걸 잘 좀 배려한 다음에 해야 되는데 사자마자 이제 그날 밤에 이제 또 가오 잡겠다고 도산대로 사거리 가서 방방대다가 차 퍼지는 건 상관없는데 그리고 사고가 나는 경우도 없진 않을까. 왜냐하면 저희에겐 교훈이 있지 않습니까? 10년 전쯤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젠쿱 380. 맞습니다. 젠쿱 380이 초기에 출시됐을 때 자동차 매니아들의 폭발적인 그 반응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고요. 자유로를 자주 드라이브 가는 저로서는 자유로의 표현이 뭐합니다만 사고가 나서 널브러지는 제품을 참 많이 봤었어요. 그래서 장수영 PD가 지금 한 얘기는 충분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조금은 마음에 두실 필요가 있다고 정말로 생각하고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얘기에서 또 진일보하자면 첫 번째로 국산차 중에 처음 런치 컨트롤 기능을 탑재했다는 것만으로도 아까 우려한 것들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개연성이 굉장히 높은 것이죠. 하지만 이제 차를 좋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과연 그 런치 컨트롤을 사용을 해서 제조사가 발표한 그 4.9초를 실제 공도에 실제 로드에서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요거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향후 저희가 로드 테스트에서 이제 그 리뷰를 할 때 안전한 공간에 가서 테스트를 해볼 것인데요. 일례로 닛산 GTR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일본에 갔었을 때 닛산 관계자분에게 직접 들은 얘기가 있었는데요. 그 공식 재원 그 제로백 발표 수치인 2.8초가 나오려면요. 닛산이 그 테스트를 할 당시에 그 실험 조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가령 뭐 변속 그 내부 열 온도, 그 다음에 풍량, 또 엔진 열 온도 이런 게 자기네가 테스트했을 당시의 조건과 맞았을 때만 이 기록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포르쉐 같은 경우는 어떤 차종들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로백이 4.5초라고 발표했는데요. 실제로 걔네가 테스트했을 때는 4.2초였는데 4.2초라고 발표 안 하고 4.5초라고 좀 러프하게 마진을 주고 발표한 거예요. 그럼 이제 나중에 그 차를 구매한 포르쉐 오너들이 테스트 해봤더니 4.2초가 나와. 그럼 더 극찬을 하겠죠. 저는 이번에 기아가 너무 순수하게 마케팅을 한 게 아닌가 싶어요. 이게 왜냐하면 이렇게 이제 사실 그동안 국내 차량들 중에 제로백을 공식 재원상 발표했던 차량이 제네시스 쿠페 말고 한 대도 없었던 것으로 합니다. 그럼 기아는 최초거든요. 그럼 이제 또 철없는 일부 그 오너들은 구입하자마자 그날 밤에 이제 또 도산대로 사거리 가가지고 런치 쌌는데 이제 말도 안 되는 또 스탑워치로 된 다음에 4.9초 안 나오면 이제 또 뻥마력이다 뭐 현기가 그러면 그렇지. 아니 요즘 가뜩이나 현대기아 조금만 잘못해도 이제 욕을 바가지로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좀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기아의 잘못이라기보다는 기아가 너무 순수하게 분명히 이거는 실험실의 모든 조건이 딱 들어맞았을 때의 기록 수치일 것이고 이보다 통상적으로 보통 로드 테스트에서 안 나오는 게 일반적인데 이렇게 안 나왔을 때의 또 그 안티 세력들의 그 무자비한 공격에 많이 노출되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들긴 듭니다. 네, 뭐 충분히 우려할 수 있는 대목이고 또 나와봤는데 실제 제로백을 밟았는데 4.5초? 그럴 수도 있는 것이죠. 야, 4.5초? 네. 나 그럼 살 거예요. 네, 나도 살게요. 저는 또 하나 기아 K9이라고 네. 이미 후르는 처음으로 한번 나왔었죠. 그렇죠. 후륜이라는 측면에서.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잠깐 현대 얘기를 하겠습니다. 현대와 기아는 이제 플랫폼을 위시해가지고 수많은 각종 파츠들, 심지어 뭐 소프트웨어까지 공유하는 게 엄청 많잖아요. 형제차죠. 네. 그러면 현대 기아를 우리가 함께 좀 뭉뚱그려서 이 후륜 구동을 얘네가 이제 언제 처음 개발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네. 사실 10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면 그 후륜 구동에 대해서 10년 동안 후륜 구동만 계속 개발 및 연구, 마케팅을 해왔냐? 그게 아니라 사실 제네시스 2세대가 나오면서부터는 H트랙이라는 4륜 구동에 집중을 많이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도 만약에 계속 후륜으로 집중했었다고 한다면은 거의 10년 동안 후륜 하나에 대한 좀 집중을 한 노하우가 또 스팅어에 집약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사실 저는 중간 시점에서 다시 4륜 구동으로 많이 좀 몰입한 듯한 느낌이 들었다가 다시 이젠 또 후륜으로 또 이제 밀어붙이는 느낌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약간의 좀 걱정을 하는 그 일부 시선도 있습니다. 과연 후륜 그 특유의 민첩한 거동까지 확보됐을지. 일단 그 제네시스가 나오면서 제네시스 쿠페도 나오고 하면서 어느 정도는 현대가 기술을 조금 진일보 시켰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중간에 사륜 구동으로 좀 집중했다 하더라도. 네네. 왜냐하면 사륜 구동이라는 게 사실은 전륜 구동, 후륜 구동으로 구분했을 때 별건의 그 어떤 구동 방식이 아니라 전륜 베이스에 사륜을 탑재하거나 후륜 구동 기반에 사륜을 탑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기술 발전은 동반해서 성장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하고요. 다만 스포츠 세단으로서의 후륜 구동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장수영 PD가 우려한 대로 사실 우리가 기대한 만큼 뽑아줄 수 있을지는 우리가 향후에 로드 테스트를 하면서 한번 냉정하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넉넉한 출력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고속 크루징은 만족할 것 같다.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하지만 이제 기존에 우리가 느꼈던 본격 그 스포츠 세단으로서 날렵한 코너링까지는 아닐 것 같은. 그러니까 즉 보수적인 안정된 세팅을 취하지 않았을까. 그렇죠. 저는 사실 그 대목을 선뜻 예단하기는 힘든데 우리 장수영 PD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측면으로 많이 이제 보시는 것 같고 저 역시도 뭐 현대기아가 이때까지 셋업 자체가 혹은 또 대중적인 자동차 브랜드가 가져야 될 지향점이 사실은 조금 더 안정적인 측면에 맞습니다. 포커싱을 해야 되니까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장수영 PD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스팅어가 이제 출시가 돼서 판매가 될 텐데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일단 내구성이 될 건데요. 이 내구성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뭐 부식이 얼마가 되고 이제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출력이 고출력이기 때문에 아까 말한 것처럼 이거 사시는 분들은 기대치라는 게 있으니까 살 거 아닙니까? 네. 이 차에 거는 기대치는 일단 눈으로 보이는 게 고출력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뭐 4.9초 이제 이런 거에 또 분명히 집중하실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런치 컨트롤 이제 남발을 하게 될 겁니다. 분명히. 혹은 이제 뭐 드래그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요즘 또 한참 인제 스피디움 같은 곳에서 서킷도 이제 예전보다 많이 이제 발전하고 있는데 구동 계통의 내구성들. 가령 이게 지금 370마력으로 무게는 또 무거워요. 1.8톤이 좀 안 되는데 후륜 구동을 기준으로 했을 때 52토크. 그리고 뭐 ZF 같은 그 외국의 미션 같은 쓰는 것도 아니고 자체 미션 갖다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좀 첫째 미션이 버텨낼지. 오케이. 저하고 이제 같은 대목이고 또 두 번째는요. 하체 링크는 약간은 좀 오히려 큰 걱정은 안 돼요. 네. 왜냐면 아반떼 AD 스포츠 제가 지금 그쵸. 서킷에서 거의 한 70세션 가까이 지금 주행을 했습니다. 그 중에는 뭐 타이어 테스트 때문에 뭐 30세션 정도 가량은 쉬지 않고 풀어택을 했음에도 소위 속어를 썼을 때 이제 하체 링크 보면 이렇게 찐빠가 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게 일체 없어요. 그래서 분명히 현대와 기아는 이제 형제 기업이기 때문에 그 하체 링크에 대한 노하우는 분명히 많이 쌓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체에 대한 그 내구성이라는 측면에서는 분명히 발전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제 걱정은 이제 구동 계통의 내구성이 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공감하는 대목 중에 하나가 지금 현대가 엔진은 지금 세계 정상급에 올라와 있고 또 아반떼 스포츠의 경우를 보듯이 아반떼 스포츠를 계기로 하체 셋업, 서스펜션 셋업에 있어서 상당한 진보를 했다는 것을 우리가 직접 몸으로 느꼈기 때문에 세련미는 좀 떨어지지만 그렇죠. 그래서 심장과 하체 부분은 우리가 기대를 할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결국은 변속기 부분하고 통력을 이제 제대로 바퀴에다 전달해 줄 수 있느냐라는 부분. 그래서 ZF라는 거목을 어느 정도 따라갈 것인가. 이쯤 되면 기아가 노골적으로 경쟁 라이벌이라고 밝힌 그 우리 BMW 440i 그랑 쿠페와의 비교도 한번 함께 해주시면 설명해 주신다면 더 이해하시기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우려한 첫 번째 부분이 이제 변속기 부분이니까 이게 이제 수평 비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BMW 440i 그랑 쿠페 같은 경우에는 그 GF의 8HP 시리즈가 들어가는 거죠. GF의 토크 컨버터 방식의 8단 변속기. 그래서 그 거의 완벽에 가까운 그 변속기를 현대가 개발한 이 토크 컨버터 방식의 자동 변속기가 얼마나 따라갈 것인가라는 부분이 이제 첫 번째 관전 포인트고 저는 사실은 ZF 8단 미션이 극찬받는 이유는 변속 질감, 변속 속도, 변속 반응도 반응인데 인제 스피드움에서 그 제 아는 지인분들 428i 같은 거 혹은 최근에 그 M4로 이렇게 했었을 때 있잖아요. 이 BM의 변속기는 정말 신이 만든 것 같아요. 한여름에 아무리 쏴대도 버벅거림도 정말 없고 대단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BMW하고 비교함으로써 그 관전 포인트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BM은 오랜 시간 후륜 구동 차량을 만들어 왔던 노하우가 엄청나게 풍부한 회사고 우리 이제 현대 기아 자동차는 본격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면 그 앞전에 있긴 했었지만 불과 한 1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진 후륜 구동의 이제 그 노하우죠. 그래서 결국은 후륜 구동 스포츠 세단이라는 이 그 레이아웃이 얼마나 역사 깊은 BMW의 완성도를 쫓아갈 것인가. 그게 관건이 된다는 이게 이제 두 번째 관전 포인트죠. 그것이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운동성, 스포츠성 모든 것을 결정지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제 그 후륜 구동으로서의 스포츠성에 있어서의 완성도 이 부분이 우리가 기대할 만한 수준인지를 로드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가 꼭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본다고 한다면은 어떤 빠릿빠릿한 경쾌한 코너링 머신이라기보다는 이 넉넉한 출력을 바탕으로 해서 고속 주행에 적합한 GT카로 저희가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기아가 당당하게 공표한 것만큼 BMW 440i 그랑 쿠페와의 경쟁에서 실질적인 경쟁이 되려고 한다면은 결국 관건은 아마 변속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되겠네요. 지금 스팅어라는 이 상품이 사실은 한국 시장, 한국 자동차 시장에 굉장히 신선한 충격인 이유 중에 하나가
스포츠 세단으로서 첫 번째 GT카, 네. 그다음 또 패스트백, 네. 또 후륜구동,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장소영 PD의 기대감은 어떤지 사실 제가 그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직 정식 발표가 되진 않았지만 제가 이제 로드 테스트라든가 이제 차량의 궁극적인 한계치 테스트 하려고 인제 스피디움에 자주 가지 않습니까? 네. 가는 길에 가평 휴게소에 잠깐 들린 적이 있었는데 네. 제가 거기서 한번 아주 재미난 거 목격했어요. 네. 그때 제가 G70 지금 테스트 카락을 우연히 봤어요. 네. 네. 그럼 G70과 이 스팅어는 사실 또 하나의 형제 차량 아닙니까? 네. G70에 장착된 타이어를 보고 제가 그때 박수 쳤어요. 네. 타이어가 미쉐린의 PS4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쯤 되면 그게 뭐 이렇게 생각하실 건데 타이어가 가지는 능력은 정말 대단하거든요. 이 차의 어떤 이미지와 이 차의 능력을 한 방에 표방할 수 있는 건데 아유 그동안 어땠습니까? 아반떼 AD 스포츠 순정 타이어, 그 한타 S1 노블2 또 G80 스포츠도 S1 노블2 현대나 지금까지 기아가 자칭 스포티한 차량이라고 내놓는 그 하체 다 좋다가 항상 타이어에서 이렇게 말이 많았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미쉐린 PS4를 위시한 뭐 좀 동급의 고성능 스포츠 타이어가 장착된다는 것 또한 좀 저는 그게 인식이 바뀌었다라는 거에 대해 큰 기대를 가져요. 그러니까 그 타이어가 들어갔을 때 이 차가 좋아가 아니라 이제 현대 기아가 이 차를 지금 정말 실질적으로 공도에서 오너들이 주행했을 때 어느 정도의 이제 만족감을 느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많이 고민하고 마지막 완성까지 잘 하고 있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상품성에만 너무 치중을 해서 그 차의 성격과 맞지 않는 타이어를 끼우던 네. 그간의 행태를 네. 벗어나서 네. 타겟팅된 그 상품에 맞는 타이어를 장착하는 것만 해도 상당한 기대감을 네, 가지게 그렇죠. 된다. 네. 아니 미쉐린 PS4나 브리티스톤 R203 아니다 또 이상한 거 어디서 꼽혀갖고 들어오면 이제 또 엄청 까야죠. 네. 그래서 저는 이번 스팅어의 출시를 바라보는 저의 어떤 관점에서의 오늘 프리뷰에 대한 결론을 내리자면 첫 번째는 굉장히 의미 있는 모델이 출시가 되었다. 즉 국내 최초라는 수식어가 많이 붙을 수 있는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소비자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줬다는 데 있어서 상당한 의미를 부여해주고 싶어요. 그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3.3 터보 엔진의 어떤 그 확인된 퍼포먼스, 그리고 아반떼 스포츠를 계기로 진일보한 하체, 네. 예, 이 부분에 대한 큰 기대감 과는 반대로 아직은 다소 부족한 그 변속기와 최초라는 수식어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리 소비자가 두려워할 만한 후륜 구동계 차량의 밸런스, 이제 그 대목이 우려되는 대목이고요. 그렇지만 스포츠성을 좋아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새로운 차의 등장으로 인해서 자동차 시장 자체가 지금 약간 뜨거워진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시장이나 소비자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네, 100% 공감되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그동안 재원상 발표된 뭐 370마력, 52토크, 제로백 4.9초 런치 컨트롤 이렇게 좀 너무 셋업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이것도 중요하죠. 근데 하지만 이제 이 진정 프리미엄 스포츠카라고 이제 제대로 인정을 받으려면은 감성적인 완성도도 마지막까지 좀 더 집중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가령 그동안 참 많이 지탄을 일부 받았었던 핸들 조향감, 또 그 다음에 뭐 주행 모드 변경했을 때 그냥 뭐 5가지건 6가지건 100가지건 그런 건 의미가 없죠. 단 3개의 주행 모드여도 주행 모드 변경을 했었을 때 운전자가 확실히 체감할 만큼 컴포트 모드면 정말 서스펜션이 완전히 바뀐 것만큼 편안해져. 스포츠 모드라고 한다면 언제나 돌격 앞으로 치고 나갈 수 있을 만큼 자신 있어. 이러한 감성들을 좀 확연하게 바뀔 수 있는 이제 그런 세팅 값에 대한 조율을 마지막까지 잘했으면 좋겠고요.
특히 브레이크도 그냥 브렘보 들어갔다고 무조건 이렇게 막 와 이게 아니라 그 제동도 수많은 소프트웨어 값 조율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좀 더 감성적인 변화를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타이어를 뭘 선택할 건지에 따라 갖고 어떤 제동 시에 수반되는 그 종지값을 끌고 갈 수 있는 어떤 지속력 같은 거 이런 것까지 마지막까지 좀 잘 조율을 철저하게 해가지고 내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이젠 대한민국 소비자분들도 엄청 발전했어요. 이제 그분들의 수준까지 만족을 시키려면은 지금 이렇게 계속 재원상 발표 이제 이거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마지막까지 우리 기아 엔지니어분들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제 이렇게 해서 기아 스팅어 프리뷰 방송을 마쳐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저희 바쁘신 시간에 이렇게 스튜디오에 방문해 주신 우리 김현태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제 또 한 조만간 기아 스팅어 본격 그 테스트를 저희가 하게 되겠죠. 이제 일반적인 도로 주행뿐만 아니라 인제 스피디움에서 국내 정상급 레이서 선수 한 분까지 초대해서 어떤 익스트림한 테스트까지 진행할 것인데 그때 또 와주시겠죠? 아, 네. 물론 꼭 참가하고 싶고요. 꼭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문을 의하면 인제 스피디움 1번 코너 진입의 화신이라는 그 평가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요. 제가 인제 스피디움 그 최고 속도 기록만큼은 제가 우리 김현태님에게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시청자님들 또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저희는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탑 리뷰가 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